박형준의 생각TV. 그 케인즈 이론이나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통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 임금 올려주는 것을 기업이 수용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서 기업이 그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경기 후퇴나 또는 경기가 정체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부담이 증가해서 부담이 증가하면은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또는 아니면 그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런 부정적 효과가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커지게 되면 이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전제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총수요가 임금을 막 올려서 총수요가 확대돼서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고 생산성이 오르고 임금을 올린 만큼 생산성이 오르고 그래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안 된다는 전제가 통용이 돼야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나마 현실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데 딱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오른 게 단순히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중위 수준의 임금보다도 2분의 1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최소 생계 수준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밑바닥을 깔아주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유는 단순히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의 약 45%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올리는 효과를 기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으로 올리면 그 위에가 저절로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임금 체계하에서는 전부 수당으로 빠지고 상여금으로 빠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 낮은 호봉의 공무원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전체 임금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이 최저임금을 사용을 한 거고 그 최저임금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자영업에게는 특히 큰 부담으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니까 이건 기업들이나 자영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어떤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총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정확히 나타난 게 작년 그 가계소득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소득, 그러니까 가장 그 소득이 낮은 계층과 그 차상위 계층 소득은 가계소득은 오히려 확 줄고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고 이런 어떤 소위 역진 현상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 그런 걸 이제 가져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 모델은 도저히 성장 정책이 될 수가 없고요. 총수요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정책의 기본적인 한계죠.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달라졌느냐? 전혀 달라진 게 없죠.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계속 금년에도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시장이나 현장에서는 복장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정말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건데 대통령이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경제 현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경제 지식도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또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이게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도를 하면 안 되고 또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이 보인 인식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너무 관념적인 틀에 딱 잡혀 있다.
그리고 그런 관념적인 틀에 잡힌 인식을 밑에 참모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주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죠.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전 소득이 아니라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전 소득은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만은 이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에서 기존의 통계로 하면은 저희가 0.302로 16이고요. 우리나라가 18이고 우리나라가 18위인데 OECD 가운데 작년에 이제 이걸 우리나라 이 통계를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해서 그 조사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 그래서 기존엔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조금 적게 평가가 됐다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순위가 27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밑에 영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 뭐 멕시코, 칠레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악화됐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더구나 이거는 선진국만 비교해서 그런데 전체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은 선진국들이 그래도 불평등이 훨씬 덜하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을 하면서 이 상대적 불평등도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화됩니다.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가장 나쁜 나라다. 이건 사실과 우선 일치하지 않죠. 또 2000년 이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약 2.37배 올랐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요. OECD 평균이 1.93배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2.37배 올랐고 그 숫자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전체로 보면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2016년에 61.7%로 OECD 22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대비해서는 좀 줄긴 했지만 2010년에서 2016년을 비교하면 이게 이제 보수 정권 6년간인데 OECD 평균의 가계소득이 0.7% 감소한 반면에 한국은 1.4%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 정권 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 격차가 더 심화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 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위계수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고요. 가계소득 증가율도 그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께서 이런 통계를 얘기하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위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의 국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인데 대통령이 틀린 통계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또는 보고 싶은 방향대로만 본다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죠.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유시민 전 장관하고 얘기한 데서 그 일자리 문제 금년에 좋아질 거고 지금 일자리 문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게 통계도 말이죠. 통계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변수를 넣어서 쓰느냐, 또 어떤 통계를 인용하느냐, 또 통계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정태호 수석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한 5%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보면 저임금 근로자가 약화됐으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 또는 소득 불평등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단순히 임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근로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리 자체를 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밀려갖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임금 받는 기왕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조금 오른 것. 그건 최저임금을 올려줬으니까 정부 세금까지 보조해주면서 올려줬으니까 오른 것은 당연한데 그 1분위 계층, 2분위 계층 전체의 소득이 올랐느냐, 그들의 삶의 조건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느냐, 이걸 보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 먹으면은 당연히 목이 안 마른 것이고 밥 먹으면 배부른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그것이 가져온 효과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통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1년간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천 개예요. 그럼 공공부문 일자리가 13만 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오히려 3만 3천 개 정도, 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3만 7천 가 늘었는데 9만 7천 개밖에 안 늘었으니까 민간 부분 일자리는 오히려 3만 3천 개 정도가 줄었다는 걸 얘기하죠. 늘기는커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공공 부분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만드는 건데 민간 부분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걸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해소를 해주는 게 정부 정책인데 공공 부분 늘린 걸 갖고 이게 민간 부분 줄어든 거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세금으로 일자리 땜질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런 어떤 논리는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상용직 근로자라는 걸 1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용직 근로자는 그 전에 훨씬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오히려 줄었는데 더 중요한 통계는 이겁니다. 2018년 1월에서 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 일을 하는 근로자, 이걸 통상 근로자 수인데 통상 근로자라는데 이 통상 근로자 수는 80만 1000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36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 87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건가요? 소위 이 정부가 하려고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일주일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 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런 건 그 2017년에 그 통상 근로자가 42만 명, 그러니까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가 42만 명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준 거죠. 82만 명이 오히려 줄었으니까 늘기는커녕. 그러니까 이건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현실에 맞추어 가야지 현실을 막 우리 생각에 갖다 붙여갖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침대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침대가 우리 몸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차를 이어붙인다고 기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이론적으로 설계가 부정확하고 문제가 많은 이론을 얼기설기 붙여갖고 이걸 현실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시장과 국민들의 이 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임금주도 성장은 입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식당이 많다고 해서 이 식당을 없애면 되겠어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식당이 많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일정의 상관관계는 나올지 몰라도 그게 인과관계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총수요가 늘어나고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궁극적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그 연결 고리는 입증된 바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유수한 석학들이 전부 이건 실패한 이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탄 폴 로머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죠. 이 임금주도 성장 모델이 위험한 모델이다. 하버드의 로버트 베로 교수도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다. 아서 래퍼 교수는 이게 멍청한 이론이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면서 정책 성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보도를 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도 새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외국의 학자들이나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장의 현장, 기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지 않고 또 시장의 활력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그걸 홍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개념을 슬쩍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혁신성장이라든지 다른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냥 꾸준히 추진을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굳이 변호를 하고 이거를 가져가고 또 전 정책실장인 이정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평등 심화에는 이게 특효약이다. 뭐 이런 정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 정권을 만든 분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은 틀려서도 안 되고 틀릴 수 없다는 이념적 확신이 이들의 정신 승리를 정신 승리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